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오늘 그 소방청,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그리고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저희 소속기관, 그 소속청에 대한 이 업무 보고가 각 부처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 소방청 업무 보고가 첫 이 보고입니다. 또 지금 이게 생중계로 그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 행안부 업무 중에는 소방에 대한, 소방청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다는 우리 국민 안전, 이 생명 존중이라는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기관의 업무 보고를 생중계를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오신 이 소방 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며칠 전 지난 4일이죠. 서해안 고속도로 구급활동 중 이 부상을 입은 안병호 소방관과 또 이재일 구급대원이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방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와 복합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이 상시적으로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해 큰 피해를 남긴 영남권 산불을 통해 기후변화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체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폭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강릉은 가뭄 사태를 겪었습니다. 강릉 가뭄 사태 때 소방이 전국 소방동원령을 통해서 대용량 방사포를 동원하는 등 재난 사태에 적극 대응해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만 고층 건물 화재와 같은 참사를 보면서 평온한 일상이 재난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의 대처가 재난 대응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방에서부터 대비, 대응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119 상황관리 체계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산불 등 복합 재난 대응 과정에서 소방과 경찰, 또 지방정부, 또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관계기관 간에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 힘을 합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편 참혹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우리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문제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 문제만큼은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께서도 현장 최일선 소방관들의 마음 건강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희생되시는 순직 소방관 또 그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도 끝까지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겨울철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주의를 당부합니다. 건조한 시기인 만큼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한 달여 남은 설 연휴에 대비해서도 다중이용 시설의 화재 예방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청과 산하기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 소방과 국민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궁금증이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소방청과 산하기관이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책임감 있게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용 소방청장 직무대행께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승용입니다. 오늘 장관님을 모시고 국민들께 소방청과 소방청 산하기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소방청 중점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1135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515만 건의 현장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4,112건의 위급 상황에 대응한 결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은 위급한 현장으로 출동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국가 중심의 압도적 대응으로 시도의 대응력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이 조기 수습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 등 신속한 출동 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 도착률을 71.5%까지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전기차 및 리튬 배터리 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순직 유가족 예우를 강화하여 대원들이 국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중점 추진 업무입니다. 소방청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생명과 연대, 헌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정교한 대응, 선제적 예방, 더 강한 연대, 첨단 과학 소방의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정교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국가주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 지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초기부터 중앙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전국의 소방력과 유관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한편 특수재난에는 국제구조대와 같은 정예 인력을 즉시 투입해 현장 대응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지휘 역량 강화센터를 14개소로 확대하여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현장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통제단장의 책임에 상응하는 역할과 권한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체적 신속 출동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소방 헬기를 통합 운영하고 응급환자 이송 전담 헬기인 헬리 EMS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해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제 구급대를 신선화를 한편 119 패스 확대와 교통협조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곁에 더 빠르게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폭우 등 복합재난에는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선제적 예방으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AI,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4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능형 신고 출동 체계를 도입하고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체계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 피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예방 민원 시스템을 통합 개편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전국의 대상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을 통해 신고부터 출동, 조사 분석에 이르는 방대한 데이터가 다시 예방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동시에 화재 예방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약자, 어린이 등 화재 취약세대의 화재 안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CPR 교육을 생활화하는 등 민간 소방 교육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 강한 연대로 미래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대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등이 재난에 함께 총력 대응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나된 소방을 만들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오직 국민 안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관리부터 공상, 순직대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도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가능한 진흥화된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재난 사례와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일상화하고 반복적인 팀 전술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이 강화되도록 상시 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체계 개편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AR, VR 기반 교육 콘텐츠와 임무에 맞는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외부기관 대학의 전문 과정을 적극 개설하는 한편 전국 소방학교의 역할과 기능 재정비를 통해 미래 재난 대응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첨단 과학 소방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고성능 소방 장비를 개발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 개발 완료된 무인 소방 로봇을 지하주차장 화재 등 위험한 현장에 시범 투입하고 고립대원 위치 추적 장치와 같은 대원 보호 장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신유형 재난 대응 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재난 활동 시 활용도가 높은 중대용량 방사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초고층 화재 진압을 위한 중용량 드론과 미래형 첨단 소방차 AI 기반 현장 지휘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이 현장을 뒷받침하는 소방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R&D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기술협의체 운영과 다부처 민간 협업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검증 체제를 확립하여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소방산업 공동연구, 기술 사업화, 글로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K 소방장비와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청은 보다 정교한 대응과 선제적 예방, 더 강한 연대, 그리고 첨단 과학 소방을 통해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소방청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업무 보고는 대통령님께도 보고하셨던 내용이라 한 번 더 보시게 됐는데요. 몇 가지 좀 질문도 드리고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지난 전북에서 있었던 이 교통사고 현장의
출동했던 우리 이제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네. 2차 사고로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로 이제 그 경찰관 한 분은 유명을 달리하셨고 지금 소방관 둘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고속도로 그러니까 도로공사 이쪽하고도 다 같이 한번 매뉴얼을 손봐달라 했는데 이 소방도 지금 매뉴얼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피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대응 SOP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즉각적으로 활동구역과 방호구역을 나눠서 방호구역 부분에 대한 SOP 보강을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중량 소방차를 2차 방호구역한테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기본적으로요. 네. 그래서 즉각 SOP 조치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사고의 경우에 이렇게 진입 램프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바로 옆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방호 차량을 세우려면 이게 역주행을 해야 되는 상당히 좀 현장 여건이 좀 불리한 이런 여건이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뒤에 경광 장치나 아니면 이제 방어 차량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한 이런 이 기준은 매뉴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개 이제 경찰 차량이 또 아니면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 이런 차량들이 와가지고 뒤에 방어를 해주겠지라고 하고 그냥 바로 소방관들이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소방이 현장에 가장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다른 순찰대나 경찰 도로공사 차량들이 도착하기 전에 만약에 소방이 먼저 가면 소방이 먼저 뒤에 이 방어 차량을 설치를 해야 된다. 예? 다른 차량이 해줄 거를 믿고 그냥 구조 작업부터 시작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그 점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방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네. SOP에 담았고요. 그걸 또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또 교육도 병행해서 2차, 3차 피해 사례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와 경찰과도 적극 협조해서 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교통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고속도로가 훨씬 더 사고가 클 수 있는데 국도에서도 가끔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최근에 한 10년 내에 한 10건 정도, 8건 정도의 2차 사고 희생자가 발생한 걸로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국도 모두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고해 주신 내용이 4대 전략 이렇게 해서 정교한 대응입니다. 첫 번째가. 근데 이제 작년에도 대형 산불이 있었고 그래서 대형 산불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지휘 체계에 이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휘 체계에 대해서는 잘 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산림청과 소방청의 지휘체계 문제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대형 산불 시에 이 지휘체계 일원화 관련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 초기에는 산림청 중심으로 헬기 중심의 공중작전을 하기 때문에 지휘체계는 산림청 중심으로 하지만 다만 요즘 이제 산불의 추세가 도시명 재난으로 확전되는 추세입니다.
그럴 때는 건축물 보호라든지 인명피해 보호를 위해서 소방에서 또 지상에서는 현장 주의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주의 체계가 또 소방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지자체, 군, 경찰,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초기에 산불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부 부처 간의 그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좀 같이 성장시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명 재난으로 확산되는 산불에 대해서는 소방에서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작년 말에 그러니까 10월 말경에 지휘 체계가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곧 아마 2월 말 정도서부터는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대형 산불이 우려가 되는데 그 전에 그 새로 이 협의된 그런 지휘 체계를 훈련을 해보지 않아도 될까요? 훈련 계획이 있습니까? 예, 훈련 계획이 예.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그 산림과 인접해 있는 국가 중요시설, 사찰, 문화재 그런 시설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군 같이 새로운 지휘체계 하에서 훈련을 하고요.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소방청에서는 산불이 났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지나 아니면은 민가 이런 시설물로 번지는 것을 막는데 주로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산불도 이제 그 뭐 헬기뿐만 아니라 이 진화대가 진입해서 소화 작업을 하겠다. 예. 그런 진화대를 새로 만들었습니까? 특히 이제 강원도, 경북, 경남은 특수 산불 대응단이 만들어져서 조직이 운영이 되고요. 산불 대응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 119 구조본부에도 각 권역별로 산불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협업해서 산불 진화에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왕 그 산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 헬기도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소방 헬기는 평상시에는 산불 안 났을 때는 구조 헬기로 사용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아까 그 뭐 EMS 시설이라든가 예. 이런 긴급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을 장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동이를 달고 그걸로 이제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물동이가 용량이 크질 않아서 예. 진화에 좀 한계가 있는데 그 안에 헬기 안에 물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한 그런 헬기도 이렇게 뭐 평상시에는 인명구조에 쓰다가도 그 산불이 나면 그 안에 물탱크를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디자인을 새로 한 헬기 같은 거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 헬기는 그 다목적 헬기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그 산불 다발기에는 배면 물탱크를 저희가 장착을 해서 산불 진화용 헬기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일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일부 저희가 32대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경북하고 경남하고 강원 쪽에는 그리고 중앙119 구조본부 헬기 일부는 배면 물탱크를 화재 다발기에 산불 다발기에는 미리 장착을 해서 신속하게 배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그 헬기 바닥 부분에 물탱크를 장착하는 미리 장착해 설치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지난해 말에 그 산불이 야간에 발생을 하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불이 많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그 날이 밝을 때까지 헬기가 그 진화 작업에 투입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서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무인 드론이라든가 무인기를 이용한
진화 장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 그 산불에 특화된 그 헬기 운영은 그 산림청에서 한 40여 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주로 관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에 투입하는 좀 대형 무인기, 대형 드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야간에도 이제 뭐 2, 3월 되면 양간지풍이라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밤에라도 이제 진화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산불이 엄청나게 번져서 예. 피해가 커지는데 야간 진화 작업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헬기에도 네. 야간 추적 장치를 탑재를 해서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장치들을 더 해나가고요.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고중량 그 드론을 활용해서 야간에도 바람과 상관없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재난좀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장비기술국장님 드론 혹시 장관님 말씀 주셨는데 대용량 드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발 계획이 어떻다든지 이거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직무대리 한선이라고 합니다. 말씀 주신 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야간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을 정도의 드론이 되려면 고용량이 돼야 되고요. 이제 해외 중국 등에서 있다고 하는데 이제 150kg 정도 이렇게 고용량, 고중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가고 또 낙하가 이제 잘못하면 추락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제 관계 부처,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라든가 그다음에 국방부 이런 다부처 간의 그런 협력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저희는 또 소방에 특화되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이렇게 드론 활용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자체 R&D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홍콩에서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요? 작년 12월 말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하고 준초고층 포함해서 222개소를 완료를 급한 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6월 말까지 저희가 3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 한 6,5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의 위험 요소들을 차단하고 또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초고층 건물 중에, 고층 건물이 이제 30층 이상이 초고층 건물이고,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고,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라고 그러던데, 홍콩에서 화재가 난 건물처럼 외장재가 이제 난연성이 아닌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초고층 건물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한 몇 채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외장재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2년도거든요. 네. 2012년 이전에는 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외장재로 덮여 있는 건물들을 보니까 한 101개소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장재 소급 입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소방검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유사시에 어떻게 피난할 수 있는지 입주민들한테 피난 교육도 철저하게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 101개소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 화재예방국장의 소관이십니까? 이게 특히 이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도 그 중에 101개소 중에 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 한 열 몇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18개인가? 그런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외장재를 그 발화 가능성이 있는 또는 이 방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저층부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조명 설치되어 있는 주변이라든가 이런 전기 장치가 있는 이런 주변 같은 데라도 난연 소재로 바꾸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직무대리 송호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저층 부분에라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장관님 말씀이 있었고요. 안 그래도 저희도 국토부하고 지금 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꾸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밑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밑에 부분이라도 난연성 부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그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거를 바꾸면 바꾸는 데 대해서의 어떤 그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그런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에 이제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초고층 건물 같은 데에 또 입주해 계신 분들도 좀 대책을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주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협조를 좀 요청을 해서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게 이제 소재를 바꾸는 게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에서 요청한다고 다 바로바로 하질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대형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 소방관들께서 그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구조 활동을 하다가 희생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지난번 이제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데 정말 처참한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 사고 대응을 하고 구조 활동하고 또 수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 상처가 커서 또 제주 항공 참사 여기도 또 대단히 정말 이 험한 현장이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드리고 우리 구조대원들의 또 희생을 최소화할 거냐 이런 데 대한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뒤에 제도도 좀 보완을 하고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상담원들이 각 소방서에 1서 1 상담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건 참 잘된 일이지만 평소에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아주 상처가 깊으신 분들을 가만 보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병원에 정신과 전문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스스로 알아서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비용 발생하는 것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데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바빠지고 교대해야 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다 보면 그냥
이 소홀해지고 스스로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데 좀 소홀히 하다 보면 그 병이 깊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마음 건강센터 같은 거를 좀 특별한 시설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장관님 주신 정말 크게 공감하고요. 그 PTSD가 심도가 깊은 직원들이 사실은 그 지속적으로 치료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요. 예. 그 실효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정부에서 한 2배 이상 그 마음 건강 관리 사업비로 한 1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금년부터는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음건강센터를 각 시도별로 만들어서 대원들이 접근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상담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제 네. 그리고 치료까지 가는 체제를 생애 전주기로 임용부터 퇴직까지 체계화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뒷받침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마음 치유원, 치유 공간 이런 걸 좀 자연 풍광도 좋고 이런 데서 좀 여유 있게 일정 기간 좀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건물도 있어야 되고 시설 갖추려면 그럴 때에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면 보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마음 건강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데를 좀 임대를 해서라도 우리 소방관들 그러니까 심리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면 어떠냐. 예, 장관님, 민간에서 운영하는 치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네네. 우선은 거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네네. 금년도에도 한번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순직하신 소방 공무원들과 또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순직하신 분들을 저희가 잘 모시고 이렇게 추념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이제 또 유족들도 좀 부족함 없이 우리 가족 남편 아빠 엄마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희생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소방청에서는 그런 이렇게 지원 사업 또 그러니까 추념 사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순직자 예우에 대한 메모리얼 데이 행사가 매년 있는데요. 지금 전 국민들이 좀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고 좀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작게 행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는 국민들한테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고 또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는 좀 크게 행사를 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가족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실제 필요한 유가족에 대한 생계 지원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립소방병원이 개설이 되면 거기서 이제 위탁 운영하는 매점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취업 알선 포함해서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또 가족들에 대한 그 생계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금년도에는 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잠깐 제가 한두 가지만 미안한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소방공무원 분들하고 업무 얘기한다고 하니까 물어봐달라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두 번쯤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고층 건물에 불 나면은 소방이 저거 끌 수 있을까? 저 50층, 60층짜리 저거 끌 수 있을까? 저거 도대체 어떻게 끄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끄는지, 끌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혹시 뭐 부족한 건 없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궁금하다고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고층 건물, 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홍콩 화재 이후에 그게 이슈가 되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나면 20층 이하 같은 경우는 고가 사다리차를 활용해서 화재 진압과 인명 대피를 할 수 있고요. 또 20층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고층 건축물 내에 있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등을 통해서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층에서 화재가 났는지가 굉장히 대피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방제실에서 초기에 입주자들한테 피난 방법, 구체적인 피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는 시나리오별로 멘트를 정해서 방제실에서 멘트를 입주민들한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피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화재 진압과 인명 대피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교육 훈련 과정에서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나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방에 중점을 둬서 입주민들도 화재 예방을 이 자리를 빌어 좀 당부 좀 드리고 싶고요. 소방관서에서도 특별 소방 검사를 제대로 해서 사전에 위험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고가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불 끌 수 있냐, 몇 층까지 올라가냐, 그거를 계속 궁금해하더라고요. 각 시도별로 이제 70m까지 고가차가 보급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따져보면 한 20층에서 23층 정도. 그 지역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좀 전개 각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23층, 20층까지는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53m짜리도 있고 23m짜리도 있고 유형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고층은 접근이 안 되지만 20층 이하는 유용한 장비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좀 껄끄러운 질문도 해도 되죠? 이제, 화재 구조나 화재 현장 접근할 때 보면 요즘 이제 이면도로, 골목 같은데, 그러니까 주차 차량 때문에 그 곤란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장 접근을 못 하는데, 이게 뭐 1, 2분만 늦어져도 이제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그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냥 확 밀고 가버리지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 확 밀고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 뭐 이 배상 문제라든가 좀 좀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주택 이면도로에 그 불법 주정차 문제가 상황이 발생하면 좀 사실 심각합니다. 골든타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가 우선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해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그러니까 17년 12월 이후에 18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적법하게 밀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안 장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직원들은 민원 부담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실제 그렇게 못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법대로 정말 급한 상황이면 특단의 조치로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밀고 들어가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이 부분은 그 법 집행을 좀 강력하게 해서 주택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119 대응국장님 옆에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 119 상황실에서 대개 보면 출동하는 차량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119 대국장 박근호입니다. 출동하는 차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휘차라든지 지휘 차량이나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판단을 못 내리고 그럴 때는 119 상황본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안 된다, 빨리 들어가라, 예? 밀고라도 들어가라, 이런 거를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대원들 입장에서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실이라든지 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소방관들이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시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소방 점검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민원이 많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또 화재는 예방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화재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이걸 부담스러워 하실까? 이제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소방 점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뭔가 봉투 만들어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은 그 산업화 시대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네, 아니 거의 다예요. 아니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주 없어졌습니다. 아주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그 제도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는 시설 보안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가 특별 소방검사 소방관들이 하는 소방 건물들이 1년에 한 15만 건 정도 됩니다. 전체 물량 중에서는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직접 소방관들이 건물에 진출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의 안전은 그만치 담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국민들께서 그렇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주가 됐든 아니면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됐든 그게 이제 그 소방 점검을 해 주는 거를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소 좀 부담이 들어가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뭔가 좀 실질적인 부담이 아니라도 심리적인 부담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소방 점검에 되면 어떤 이 화재 예방을 위한 그런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정 조치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달라, 이런 걸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절대 이제는 이 봉투 같은 거 준비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부담 느끼시지 말라. 또 그다음에 영업시간 바쁠 때 소방점검하러 가는 건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업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을 때 이런 그 한가한 시간 이럴 때를 좀 잘 택해서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 일을 해주시고 또 그런 그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쪽에 이제 상가 연합회라든가 또는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 연합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인 연합회 측과 함께 소방 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뭐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가서 이거 아주 투명하게 한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유념해서 현장에서 그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요자 중심으로 소방관 중심이 아니고 상가 입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서 소방 점검을 좀 섬세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재강조해서 현장에서 소방 점검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말씀 주신 대로 그 과거의 그런 관행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현장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궁금한 걸 다 여쭤봤는데.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현장에 가보면은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화재, 배터리 이런 것도 이제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불 끄냐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는 게 인증받은 소화기가 없다. 지금 설치해놨는데 다 인증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가 만약에 이제 배터리로 인해서 차량이 됐던 여러 가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지금 현재 인증받은 소화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다면 언제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께서 만약에 배터리 관련해서 그 아파트 관리자라든지 건물 관리자들이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R&D 사업을 통해서 리튬 배터리에 대해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2개 업체에서 개발을 했고요. 아직은 이게 지금 일부 상용화 단계까지는 시장에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리튬 배터리, 소형 리튬 배터리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개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그 실증 단계도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제 조만간에 시장에 많이 확산돼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내장되어 있는 또는 ESS 배터리 저장소와 들어가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소형 리튬 배터리에 대한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개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불났을 때 보면 이제 소방관 분들이 막 이렇게 땀 엄청 흘리시면서 컵라면 먹고 있고 막 쉴 데 없으셔가지고 언론에서 보면은 이 소방관 분들 고생하시는데 처우가 막 엄청나게 안 좋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그 소방관 분들 막 식사하시거나 그 현장 출동하셨을 때 문제되고 이런 상황은 없는 거죠? 제가 그 차장으로 오고 나서요. 그 데이터 센터하고 울산하고 광주 현장, 붕괴 현장에서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또 적시타 단체에서도 그렇고 즉각적으로 초기에 그 식수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세팅을 금방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소방관들이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요. 또 혹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또 그런 부분을 또 듣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현장 발생하면 현장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질문을 할까 했는데 이따가 소방안전기술원 보고할 때 그때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고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이왕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예. 네, 장관- 안전예방 실장님. 예. 네, 장관님, 안전예방정책실장입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 주셨던 소방관 마음치유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고 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협의회랑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현재 되기 전에라도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또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예우 관련해서도 저희가 매년 연말에 안전가족분들, 그래서 지방정부, 소방, 경찰, 해경, 산림청의 분들을 초청을 해서 안전 동행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그동안 유공자만 했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우리 노후 아파트들 이를테면 이제 스프링클러 의무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그러니까 건축된 노후 아파트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화재 현장에 있다가 희생되기도 했는데,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그 뒤에 어느 정도 점검이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나 조선 가정 이런 것처럼 어린이들 이게 돌봄 취약 세대에 대한 화재 시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예. 전국의 노후 아파트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가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입주민 중에서는 피난 약자, 노인층과 장애인, 어린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세대가 제일 문제인데, 한 2만 5천 단지 정도는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긴급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과태료 12건, 그 다음에 행정명령 1,500여 건을 해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초기에 피난을 돕기 위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5만 가구 정도 하면 저희가 27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사업으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 약자들에 대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난 약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지역 단위에서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3,400개교 그리고 한 50여만 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3년 사업을 하면서 교육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미리 등록하면 피난 약자들에 대한 정보가 119 상황실에 미리 등록을 하면 화재 신고가 접수되는 그 초기에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미리 대피할 수 있는 화재 안심콜 제도를 금년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 기회에 좀 확실하게, 그냥 안심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서 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실 테니까. 네네. 어느 분이 확실하게. 화재 안심콜은요,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개인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 상황실에서 그 개인정보들을 플랫폼 안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 세대에 자동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그 알림 문자를 보내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 단위 소방관서에 상황실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그게 이제 유사시에 저희가 상황실에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 대행님, 이게 노인, 그 다음에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못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방자치실에 자치혁신실에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그 각 그 지역의 통장들을 통해서 그 자기 지역 안에 이런 취약 세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그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우선 대피를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세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장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소방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했을 때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아파트 단지 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니면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모아서 신청서 같은 걸 접수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조금 더 홍보해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행안부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서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소방청 업무 보고를 잠깐만요. 어디 계셔?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실장입니다. 한 가지만 사회재난 좀, 실장 말씀. 네,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보고서에는 큰 내용이 좀 없어서요. 119 뺑뺑이 소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 입장에서 어떠한 그 방지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사회전화 시장님이 너무 무거운 저희 이 문제 그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총리실 주관으로 지금 그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난주에 국무조정실장님하고 복지부 장관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우선은 그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광역 상황실이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에 시범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중증 응급 환자 프리케이타스라고 하는데요. 1단계, 2단계에 해당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광역 상황실에서 병원을 선정하고 선정되면 구급대원이 응급 환자를 병원에 빠르게 이송하는 그 부분 트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랙은 지금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중증 외상, 심정지 환자, 이 4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선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갖고 있는 그 이송 지침, 프로토콜이 있는데 거기에 정해져 있는 병원에 즉시적으로 통보하고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4대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역 단위에서 본부장, 소방서장, 응급의료기관의 병원장들, 그 다음에 도 단위에, 시도 단위에 있는 복지부 담당하는 분들하고 협의체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하고 인천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좀 확산해서 다른 시도에도 4대 중증 응급환자는 1차적으로 미리 선정된 병원에 구급대원이 통보하고 가면 병원에서 수용하고 또 병원에서 최종 진료가 안 되면 2차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그 전원 부분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지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 소방청과 복지부에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제도적인 것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단위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전에는 응급실에 환자가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됐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병원이. 근데 코로나 때 코로나 병상 체크하느라고 미리 이송하기 전에 병원에 뭐 병상이 있느냐, 감염이 전문 인력이 있느냐, 전문의사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그럼 병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를 찾아보는 이런 게 이제 제도에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 상황이 아니면 이전 체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법적으로 개정 방안을 정리를 해서 행안부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지부하고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진행에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소방청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방청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김창진입니다. 업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소방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기관의 주요 업무는 소방산업 진흥과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위험물 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검사와 운용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직 정원은 284명이며 금년도 예산 편성은 1,069억으로 별도의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전액검 인증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53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기술 지원과 특허 발굴, 수출 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산불, 재난 등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한 정비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무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기관 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은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는 한 해였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술원은 안전은 더 강화하고 사업은 더 키우고 기관은 더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4대 분야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AR 로봇 등 신기술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 제조 공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소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달청, 코트라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K-소방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용품의 해외 인증 지원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체의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셋째, 첨단 소방 장비 개발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리튬 배터리 화재 시험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규제 혁신을 통해 영세 소방기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직원의 보수 체계를 직무 중심 보수 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3년간 R&D 예산 320억을 투입하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소방산업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소방안전원 원장 이상규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원은 1980년 사단법인 안전협회로 설립되었다가 2018년 안전원으로 전환하였으며 소방안전 전문 인력의 양성과 보수 교육을 주된 역할로 수행하고 국가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소방안전 진단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30명이며 지역적 안전교육과 진단 점검을 위하여
15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원의 지난해 성과로 자격 취득교육 10만 600여 명, 현업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7만 2천여 명 등 약 38만여 명에 대한 소방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국가 주요 시설물 481개소, 대형 건축물 42개소, 대학 실험실 등 27개소에 대한 진단과 소방안전관리 대상, 소방동요제 등 안전문화 행사와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영실적으로는 교육사업 수입 251억 등 총 468억의 수입을 거두어 전년 대비 23억 증가한 수입을 얻었고 운영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하여 재무 건전성 확보와 전문 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 올해 안전원은 먼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9만 7천여 명의 신규 양성 과정에는 사고 대응과 훈련 실습을 중점 강화하겠으며 보수 교육 과정은 시설 특성에 맞는 예방, 피난, 대응 교육이 되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아울러 경남 지부 신축 등 시설 보강, 교수 강의 역량 향상, 교육 기자재 확충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주요 시설물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에는 시설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적출 제거함으로써 소방안전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119 동요대회, 소방 표 포스터 공모전, 소방관리 대상, 119 안전캠프, 화재 예방 캠페인 등 소방 홍보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은 지난해의 업무 중점이 내부 전문 역량의 점검과 강화였다면 금년에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안전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소방공제회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이일입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복지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로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순직자, 공상자와 회원 복지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진사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공제사업은 회원의 납부금이 회원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인 가입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가입률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91.6%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서는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남겨진 유가족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 소방청 정책 추진과 유가족의 자족 모임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총자산 수익률 약 10% 달성이 추정되는 높은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의 총자산은 2024년 2조 5천억 규모에서 25년 말에는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영관리에서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분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제주, 강원 등 지방소재 숙박시설들과 협약을 맺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공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매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은 공제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회원들의 공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 한 해라고 자평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해에는 회원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 전략 고도화에서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 군별 분산 투자를 강화하여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 자산 분배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그룹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매년 목표 수익률 설정과
자산군별 제시된 포트폴리오를 투자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투자 자산의 경우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평가 및 검증을 통해 공정한 자산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순직자 및 회원 서비스 확대에서는 과거에는 예산 부족으로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다양한 행사 추진들이 제한되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제의 자체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서는 숙박권, 상품권, 공연 관람 등 리서치 결과 회원들의 선호하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의 미래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현재 제공 중인 공제 금융 상품들과 관련하여 젊은 층과 고령층 등 연령별 회원들에 맞는 몇몇 신상품을 만들겠습니다. 공제의 회원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는 공제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소방조직 내 1,300여 공무직 등 인원들이 소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회원 확대 제한 규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개발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산증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이 공제의 내부에 혁신을 두었다면 2026년 올해는 6만여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옥동석입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소방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돕는 보증사업, 그리고 경영안정 지원하는 자금 대여사업, 그리고 손실보상을 책임지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입니다. 먼저 25년도 조합의 성과는 디지털 혁신과 리스크 관리 기반의 소방산업 신뢰 상생 가치 실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보증사업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증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둘째, 지원사업에서는 소방산업에 특화된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소방사업자 경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공제사업에서는 소방산업 공공발주권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 의무 가입 제도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고객만족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정보보안, 관리 역량을 한층 고도화했습니다. 2026년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지속 가능 내실 경영과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하여 소방산업의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스마트 소방산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ICT, 소프트웨어 융합, 신산업 보증을 신설하고 K소방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중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재무 건전성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24시간 보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여 전 과정 비대면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신용평가 및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고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연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합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는 기존의 수기 확인이 필요한 보증 신청 방식을 탈피해서 이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원스톱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조합은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금융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금융 지원으로 소방산업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박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소방시설업체의 권익보호와 기술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법 제30조 2회를 근거로 2021년 12월 28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정부 의탁 업무 및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분석 및 평가, 회원 및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2025년 소방시설업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 기반 확립을 목표로 정부 의탁 업무, 교육훈련, 제도 개선의 지원, 경영관리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정부 의탁 업무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및 세종의 자체 교육훈련장을 포함해 전국 4개 권역에 6개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소방기술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8,500명의 교육 수료자를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산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계 감리 분리도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따라 2025년 8월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협회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소방청과 전국 회원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 및 동반 성장을 목표로 운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부 의탁 업무 분야에는 시공능력 평가 및 업무, 공시 업무, 또 기술자 경력관리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전문인력 육성 분야에서는 소방산업을 국가기관 및 전략산업 직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소방청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정책 건의 및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고층화 또 대형화 및 진흥화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므로 저희 협회는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령 및 제도 개선 지원 분야에서는 설계감리, 분리, 도급제 완성을 위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의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 함께 저희 협회는 앞서 보고드린 바대로 소방기술자의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고 소방시설업 경영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소방시설 견실 시공과 고품질 향상을 한층 더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관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방청의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거는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기관 설립 이후에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작은 얘기부터 할까요? 우리 소방시설협회는 네. 언제 세종으로 이사 오셨어요? 2025년 4월. 작년에. 네. 예. 아주 훌륭,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이 오면 이렇게 이 유관기관들이 함께 이전을 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게, 기관만 가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또 다 안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협회나 이런 조합, 소속 기관들이 와줘야, 그 다음에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산업들이 함께, 이전에 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 게 업무 효율성이 첫째 향상되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기관장님들도 잘 들으시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국토 중간쯤 있으니까 전국 회원사가 저희가 약간 만여 개가 되는데 서울보다는 또 이렇게 소통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세종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죠? 교육장도 여기다가 마련하셨다고요? 지금 조치원에. 조치원. 예, 조치원도 세종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오송하고 가깝기도 하고.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소방산업기술원도 오송에다가 분원 아니까 본부를 이전하려고 이전 준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그러시죠? 예. 저희가 이제 2002년도 용인 본사를 만들었는데요. 그때의 정원이 8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정원이 한 300명인데요. 거기에 막 우겨 넣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송 지역에 한 2만 3천 평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네네. 이제 본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 본원으로 쓰던 용인은 거기 이제 분원으로 거기 활용을 이제 하는 화재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화재 네. 시험장 이전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민원이 워낙 많아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인 중에도 좀 산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민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네. 화재 시험장하고 수도권의 일부 여기 출장 다니는 무슨 네.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 네. 기능은 거기에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님 지시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 충남하고 대전이 이 통합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지역에서도, 박수받고, 또 중앙정부의 어떤 권고와 또 지원이 있을 때 기회를 잘 잡아서 나머지 세 기관도 이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어떨까? 장관님, 저 안전원 자입니다. 네. 저희 사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안전원은 이게 본부 중심의 조직이 아니고 교육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일부 60명 정도만 본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지금 교육시설을 처분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이 좀 가능하다면 저희는 언제나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재는 아마 이전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기관 특성에 따라서 다른 기관은 있는 걸 처분하고 올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사정이 좀 갖춰지지 못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저게 정부 방침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청사라도 사실은 그 현재 재정적인 여력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두 기관도 뭐 지금 즉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방공제. 예, 저는 이제 저희들은 사실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한소방공제에는 행정공제라든가 교직원공제, 군인공제, 경찰공제에 대비해서 가장 작은 꼬마 공제이다 보니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들은 이제 투자를 물건을 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 건 이상 작년 보면은 외국에서 예를 들어 리만 브라더스 기관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그다음에 화상회의도 한 41건 열었고 작년에 한 118건 정도 외국인들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하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싸들고 오는 게 큰 기관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공제를 찾아간다든가 군인공제를 찾아간다. 저희들은 이제 메리트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좀 되는데 지방 쪽으로 분산돼 버리면은 상당히 그 투자하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나머지 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장관님께서 추진하신다면은 같이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이 공제했던 것들이 같이 내려가면은 외국에서 찾아올 때 한 곳에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저희들이 좀 경쟁에서 떨어지는 부분이